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참 어린 아내와 결혼한 도둑놈인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내를 닮은 아주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제 얼굴을 닮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까무러칠 정도로 폭탄 같은 사건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 테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추남입니다. 못생겼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어가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사회로 나왔을 때도 얼굴 때문에 조롱과 놀림을 빈번히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키도 작아서 무시당하는 일이 태반이었어요. 하지만 취직하는데 제 얼굴이 걸림돌이 되진 않아 대기업에 무사히 취직했답니다. 대학 시절에 학점 관리를 잘 한 데다 스펙도 남들보다 많이 쌓았더니 한 번에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20대 중후반에는 매일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실적도 올리고 상사들의 비위도 맞춰가며 사회생활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접어들면서 대리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올라서 평균 이상 범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시기에 우연히 보육원에 사는 청소년들 중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 몇 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친구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며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서 저도 장학금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닌 지속적인 후원을 하며 지냈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어느 대학에 갔고 어떤 공부를 이어가는지 소식만 전해 들었어요. 이렇게 또래 친구들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니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을 받고 여러 지인들에게서 소개팅을 제안받았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나게 되면 제 얼굴을 보곤 한숨을 내쉬고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 버리기도 했고 돈을 많이 모았냐는 정남이 떨어지는 질문을 하며 취업 대신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소개팅으로 평범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마음에 맞는 여자가 생기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곧 모임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뒤에서 저를 돈 많은 괴물 새끼라고 욕하는 걸 듣고 바로 헤어졌답니다. 최소한 저를 존중하고 욕하지만 않을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제 나이 43이 됐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진 못했지만 일과 진급으로 꽤 만족하는 순간을 즐기며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나이가 40이 넘어갈 때부터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봤지만 어른들 귀에는 들리지 않으셨는지 빨리 장가가서 가정 꾸리고 애를 낳아 살라는 충고와 조언을 매일같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결혼과 여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도 전 분명히 인연이 있으리라 믿으며 기다렸답니다. 저는 가끔 소액이지만 장학금을 후원하는 보육원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어요. 아이들 빨래와 청소 같은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마음속의 묵은 때와 스트레스를 벗기고 돌아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인연을 그 보육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아이들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같이 봉사할 여자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엄청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호감 가는 인상에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봉사 모임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저처럼 혼자 마음속에 묵은 때를 벗기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길래 더 크게 관심이 갔답니다. 제가 생긴 것도 그렇고 자신감이 뛰어나진 않아 관심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진 못했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오늘 봉사 끝나고 뭐 하세요? 혹시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네? 저요? 잠깐, 여기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니죠? 재밌으신 분이네. 그래요, 현철 씨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식사라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좋은 일 하는 분을 만나서 그런지 제 가슴이 막 설레고 그러네요. 모처럼 저랑 통하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수진 씨랑 같이 봉사해보니까 꼭 오래된 친구를 만난 기분입니다. 친구요? 아, 저는 친구 말고 다른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친구 아닙니다. 그럼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걸로 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했고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연인이 됐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수진 씨가 마냥 좋아서 침을 질질 흘리며 좋아했네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고 수진 씨를 만난 이후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기뻐서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사귀고 제 나이 44이 되자 수진 씨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긴 했지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선뜻 프로포즈를 못하고 있었는데 수진 씨가 먼저 저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진짜로 제 운명인 것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비 처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두 분은 저를 환대해 주셨고 하루빨리 결혼해서 잘 살길 바란다는 허락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야 제 짝을 만났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부모님은 지인들을 불러 파티까지 하셨답니다. 제가 매매혼이 아니면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하셨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는 아주 화기애애했고 사소한 갈등 없이 잘 치렀습니다. 2달 뒤 수진 씨와 결혼식을 올리며 백년가약을 맺었고 꿈같은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퇴사했어요. 저에게 한마디 말 없이 혼자 결정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왜 일을 그만뒀는지 물었습니다. 여보, 일을 왜 그만둔 거야? 더 좋은 데로 이직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 여보야가 능력 있는 대기업 차장이니까 관뒀지. 앞으로 난 내조에만 신경 쓰려고. 그런 이유로 회사를 관둔 거야? 여보, 난 내조 같은 거 필요 없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내 할 일은 다 알아서 한단 말이야. 제가 한 소리 했더니 아내가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반응은 뭐야? 내가 회사 그만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남들은 잘난 남편이랑 결혼해서 좋겠다며 호강할 거라 부러워한다고. 그리고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야? 아니,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당신 나이가 아직 젊은데 벌써 회사 그만두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하는 것보다 뭔가를 도전하거나 공부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어. 치, 방금 전 똥 씹은 표정 짓더니 핑계대네. 그래, 나 공부할 거야. 자격증 공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나중에 재취업할 테니까 당신이 지원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여보, 내 말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아내에게 학원비와 교재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저는 아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회사를 관둔 아내는 공부는커녕 나가 놀기 바빴습니다. 제가 생활비하라고 준 카드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비싼 술을 사 먹고 들어왔어요. 한두 달은 눈 감아주고 넘겼는데 이후에도 달라지는 게 없어 알아듣게 말해줬습니다. 여보, 당신 결혼하고 나서 회사 관두고 매일 나가서 놀기만 하네? 내가 가정살림을 잘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 그냥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해. 공부가 힘들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봉사활동을 나가든지 말이야. 지금 당신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꼴랑 당신 카드로 쇼핑 좀 한 거 가지고 이 난리 치는 거야? 참나. 여보, 까놓고 말해서 나 정도 되면 당신한테 과분한 여자 아니야? 뭐? 과분한 여자? 그래,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그랬잖아. 나 아니었으면 장가나 갈 수 있었겠냐고. 당신은 나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평생 혼자 살거나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을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럼 나한테 고마워하고 퍼주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지금 나랑 결혼했으니까 돈을 갖다 바치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여보야가 치사하게 나오니까 그러지. 내가 돈 몇 푼 써서 이렇게 정색하면서 나오는데 나중에 목돈 쓰면 아주 난리 칠 것 같다고. 아내는 제가 단순히 돈이 아까워 이러는 줄 알고 오해한 것 같아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문제점이 뭔지 하나하나 짚어주며 설명해줬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사치를 싫어하고 자기 개발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는 신경질을 내더니 저와 이틀 동안 대화를 하지 않더군요. 못생긴 저와 결혼했으니 많은 걸 보상받고 싶었는지 시위 비슷하게 입을 다물며 며칠을 보냈답니다. 아내는 제가 바라는 대로 할 것 같지 않아 원하는 대로 집에서 살림하며 적당하게 카드를 쓰며 지내라고 말해줬습니다. 볼품없는 저와 결혼했다는 아내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으니 한 발 물러나기로 했네요. 아내의 씀씀이는 점점 커졌어요. 한 달 카드값을 몇백만 원이나 쓰더라고요. 처음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여자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판단이 들었답니다. 일단은 아내에게 별말하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 두고만 봤어요. 결혼 6개월 동안 사치는 눈덩이처럼 불어가서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한도를 대폭 줄였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아내가 왜 멋대로 한도를 줄여놨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재벌도 아니고 돈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니 이제라도 아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니 따라달라고 말해줬습니다. 만약 카드 한도를 줄인 게 큰 문제라면 결혼 생활을 그만해도 좋다고 일러줬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바로 씀씀이를 줄이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달 지냈더니 아내가 목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한약 좀 지어드리면 안 될까? 당연히 되지. 내가 진작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럼 얼마나 줘야 할까? 엄마 아빠 둘 다 지어드려야 하니까 5천만 원. 뭐? 그렇게 비싼 한약이 있어? 여보, 무슨 한약을 사길래 그렇게 비싼 걸 사? 또 돈 쓰는 걸 아까워하네? 당신은 보육원에 후원까지 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 정도도 못 써? 아니, 안 쓰겠다는 게 아니야.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 한약 내가 직접 지어드릴게. 최고급으로다가. 그럼 됐지? 내가 딴 데 돈 쓸까봐 이러는 줄 아나 보네? 내가 믿업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내 성격이 철두철미해서 그런 거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 그동안 당신이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무 말도 안 했던 건 신혼 초니까 두고 본 거야. 이제부턴 내 방식대로 경제권 쓰도록 할게. 아주 잘나셨어. 이런 개짠돌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같은 건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저는 아내의 원래 모습을 하나씩 알아가며 후회가 점점 쌓여갔답니다. 얼마 뒤 아내가 시무룩한 얼굴로 또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번엔 2억이라는 거액을 달라고 하더군요. 여보야, 내가 진작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빚이 좀 있어.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 아빠는 일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야. 빚? 무슨 빚? 어디서 무슨 이유로 빌리셨는데?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진작에 망해서 빚만 쌓여가고 있어. 지금 상황이 당장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래. 아내는 자기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며 처가 경매 경고장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내 말이 맞지? 설마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여보야, 이거 자기가 갚아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처가가 힘든 상황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걱정하지 마.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볼게. 잠깐만. 경매 경고장을 쭉 읽어보니 정말 급한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확인차 경고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상담원이 조회를 하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아내가 저에게 2억을 받아먹으려고 사문서 위조를 한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씩씩대며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아니,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노후자금 미리 좀 땡겨드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계산적인 짠돌이니 이런 방법 말고는 돈을 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여보, 내가 짠돌이라고? 당신이 그동안 쓴 돈 가계부에 적어둔 게 있는데 보여줄까? 당신이 가져다 쓰는 돈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한테 매달 용돈에 부수적인 것까지 충분히 드리고 있다고. 그런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큰 돈을 받으려고 한 거야? 이래서 내가 당신 믿고 살 수 있겠어? 아주 웃겨. 야, 네 돈 치사하게 안 받아. 그리고 뭐? 날 믿고 못 살겠다고? 하, 생긴 건 씹다만 곱창같이 생긴 놈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으면 감사한 줄 알고 보답을 해야지. 어디서 나랑 사내 못 사내 이따위 그지 같은 말을 짓거려? 당신도 다른 여자들이랑 다를 게 없네. 난 당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화가 나서 내 얼굴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때부터 아내와 이혼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제 돈을 뜯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더한 짓을 할 것 같으니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내가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고 다시는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은 아내가 아주 조용하게 지내더군요. 살림도 잘하고 집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더군요. 이제 좀 달라지나 싶어 안심하게 됐죠. 그런데 며칠 뒤 직접적으로 3억을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보야, 우리 부모님 집이 좁은 거 알지? 그래서 아파트 한 채 해드렸으면 하는데 당신이 3억만 보태주면 안 될까? 3억? 여보, 무슨 3억을 3만 원 달라는 듯이 말해. 그리고 처가가 뭐가 좁다고 새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야. 여보, 나 재벌 아니야. 장인 장모님한테 매달 충분히 용돈 드리고 있잖아. 그거면 사위로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고민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결혼한 지 10달 됐는데 처부모님 집을 사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과 내가 매매혼을 한 것도 아니잖아. 뭐? 매매혼? 나한테 쓰면 얼마나 썼다고 나를 그런 여자로 여겨? 이제 보니 생긴 것만 구린 게 아니라 성질머리도 개구린 새끼였네. 야, 네 돈 더러워서 줘도 안 받아. 됐냐? 당신 선 넘는 행동하고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하는데 그럼 나도 계속 이 결혼 지속할 수 없어. 아직 1년도 살아보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가만히 있는 거야. 뭐야? 감히 너 따위가 나랑 살지 말지 판단하고 지켜보겠다고? 못생긴 새끼가 꼴값을 떨고 있네. 그리고 지켜보긴 뭘 지켜봐. 당장 이혼하면 되지. 이혼해. 그래서 저는 아내가 가져다 쓴 돈을 정리한 가계부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걸 확인하라고 전한 뒤 위자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우라통이 터졌는지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해도 건질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혼하자는 말은 쏙 들어갔고 저와 각방을 쓰자고 하더군요. 저도 합의 이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가정이 풀리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이 사정을 아내가 처부모님께 알렸는지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아내와 처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대충 감을 잡고 무표정한 얼굴로 세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잘 지내셨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물음에 장모님이 대답하시더군요. 자네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딸이 자존심을 굽혀가며 돈을 요구했는데 걔 무시하고 거절했다며? 그리고 이혼 어쩌고 하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장모님, 이혼 이야기는 집사람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자료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고요. 그거나 저거나. 내 딸이 화가 나서 한 소리를 그렇게 받아치는 법이 어딨어? 자네 마음이 넓은 남잔 줄 알았는데 속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구만. 장모님,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우린 자네한테 3억 받았으면 하네. 지금 사는 집이 삐좁아서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내가 참 살다 별소리를 다 하네. 사위가 능력 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알아서 먼저 집을 사줘야 정상 아니냐?
그래서 전 고개를 가로저으며 싫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장모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3억이 네 집 개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지만 그만한 돈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돈이 있다 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도 못 해드렸는데 어떻게 장인어른 장모님 집을 먼저 사드리겠어요. 집사람한테 다 말한 내용인데 똑같이 물으시니 난감합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더니 장모님이 입을 열지 않았고 장인어른이 바통을 이어받아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자네 외모에 우리 딸 정도면 거의 인생 승리한 것 아닌가?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 말뚝에 절한다는 소리를 모르나? 내 딸 데리고 살게 됐으면 고마워서라도 뭔가를 줘야지 않겠냐고? 장인어른, 지금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못생긴 제가 예쁜 마누라랑 살게 됐으니까 그 값을 치르라는 겁니까? 장인어른, 저희가 매매혼을 했던가요? 제가 돈으로 집사람을 샀냐고요? 그리고 제가 매달 용돈 적지 않게 드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할 도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집사람이 똑같이 나오는 것 같군요. 화가 난 제가 비난하는 말을 했더니 바로 싸대기가 날아오더군요. 장인어른이 제 뺨을 수십 차례 날려가며 화를 내셨습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어. 그냥 달라면 줄 것이지 어디서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 야 임마, 네 놈 면상에 내 딸 정도 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당연히 처가에 베풀어야 하는 거야. 찌질하게 돈 몇 푼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너무하시네요. 마치 저를 호구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잘 쓰는 사위 새로 들이시라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호구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자 다시 손이 날아왔는데 저는 참을 수 없어 장인어른의 손목을 잡아채고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못생겼어도 집에선 귀한 아들입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제 몸에 손대면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으르렁거리며 손을 놔줬더니 더는 손찌검을 하지 않더군요. 세 사람은 결국 이혼하는 게 낫겠다 판단하고 저에게 이혼할 준비를 하라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제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같이 지내겠답니다. 집안의 혼수는 자기가 해온 것이니 이혼 전까지 지낼 자격이 있지 않냐며 안방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 서류만 준비되면 도장 찍고 끝낼 생각만 하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처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냐고 다시 한번 되물었고 저는 똑같이 제 확고한 의견과 돈에 대한 가치관을 주구장창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이혼 위자료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그동안 제가 아내와 처부모님께 쓴 돈의 가계부를 보여드렸답니다. 그리곤 평생을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며 돈을 해달라고 밀어붙여도 쉽게 돈을 쓸 일은 없으니 번지수를 다시 찾으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이혼할 아내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이혼 전에 이사할 집을 알아본다며 조금 기다려달라더군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오전 3시쯤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잠에서 깼죠.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아내가 방에서 다급하게 뛰쳐나와 현관문을 열어주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집안에 들어온 경찰관들과 아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훌쩍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경찰관님, 제 남편이 절 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매번 참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신고했어요. 제 남편 좀 잡아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아이고, 얼굴이 상처가 심하네요. 눈도 부어올랐고. 아내분 다른 곳도 다치셨나요? 네, 팔과 다리에 멍이 천지예요. 제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이유도 없이 절 때리곤 했어요. 특히 오늘은 맞다가 큰일 날 것 같았다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경찰관님. 저는 자다 깨서 이게 무슨 일인지 인식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물을 한 컵 마셨더니 경찰관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 아내를 때린 놈으로 취급하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더군요.
아내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니 뒤로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경찰관님, 전 아내한테 손대지 않았습니다. 상천이 멍이니 다 거짓말이라고요. 저 여자 얼마 전에 사문서 위조까지 해서 제 돈 가로채려고 했다고요. 또 이혼하기로 대화가 오갔는데 위자료 받지 못할까봐 이런 일 꾸민 것 같습니다. 저 여자 상처를 잘 살펴보세요. 아마 가짜일 겁니다. 이봐요. 힘없는 여자를 개패듯이 배놓고 발뺌하는 겁니까? 생긴 것도 꼭 범죄자처럼 생긴 게 여자까지 때리다니. 당신 같은 남자들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거라고요. 경찰관님, 말씀 조심하시죠. 제가 무죄라는 게 밝혀지면 인격 모욕죄로 고소할 겁니다. 제가 경고의 말을 했더니 다짜고짜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더군요. 그리고 다친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상처가 진짜로 보였습니다. 누구한테 심하게 두들겨 맞은 얼굴 그 자체였답니다. 누가 봐도 저를 의심할 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으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아내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날 엿먹여서 이혼 위자료 뜯어내려는 거냐? 이거 아주 무서운 여자네?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한테 돈 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나도 이젠 더는 못 봐줘. 당신은 감옥 가서 그 손버릇 고쳐야 돼. 아내는 경찰관들 앞에서 철저하게 연기를 하더군요. 눈물 연기를 어찌나 잘하던지 영화배우가 따로 없더군요. 결국 저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 저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아내가 다친 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스스로 상처를 낸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경찰관은 파일철로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더군요. 세상에서 지 마누라 때린 놈이 제일 악질이야. 너 같은 놈은 감방에 가서 평생 썩어도 모자라. 지금 네 아내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니 무조건 감옥행인 줄 알아. 경찰관님, 전 절대 아내를 때리지 않았어요. 왜 한쪽 말만 믿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경찰관님, 제 아내가 저만큼 다쳤으면 저한테도 무슨 흉터나 흔적이 남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제 손은 멀쩡하다고요. 그거야 네 놈이 하도 많이 때리다 보니까 걸리지 않고 때리는 법을 연구했나 보지. 여하튼 넌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자, 그럼 시작하지. 아내를 때린 이유가 뭐야? 때린 적이 없다니까 그러네. 저 묵비권 행사할 테니까 변호사 불러주세요. 변호사? 야, 변호사들도 가정 파괴범은 변호하기 꺼려해.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조용히 감방 가도록 하자.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도 경찰관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자 유치장에 집어넣더군요. 검찰에 영장 발부를 했으니 결정이 나면 구속수사를 하고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래서 유치장의 찬바닥에 앉아 변호사를 기다렸답니다. 1시간 뒤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다짜고짜 합의부터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저기 김현철 씨, 지금 아내분이 합의해주면 조용히 끝내겠다고 하더군요. 이혼 위자료랑 치료비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다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요구하셨습니다. 3억을 주면 조용히 고소 취하해 주겠다네요.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누굴 변호하려는 겁니까? 피해자는 저라고요. 제 아내라는 여자가 저한테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라고요. 김현철 씨, 제가 아내분 만나봤어요. 병원 진단서도 확인했고요. 아내를 때린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인정하시고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최선이에요. 그게 아니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경찰이 검찰의 사건 송치한다는 말 들으셨죠? 그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해요. 합의금 주고 풀려나거나 구속이 되든지 둘 중 하나라고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것뿐입니다. 변호사는 저의 억울한 사연은 귓등으로 듣고 합의만 종용하더군요. 그래서 전 변호사에게 그냥 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판사님 앞에 가서 토로해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바꿔달라 그러고 유치장이 계속 갇혀 있었는데 아내가 병원을 다녀왔는지 여기저기 붕대를 감고 왔더군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유치장 철장 앞에 섰답니다. 여보야, 거기 어때? 편해? 잠은 잘만 했어? 아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잠이 오겠어? 너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결국 돈 뜯어내려고 머리를 쓴 거냐? 날 마누라 팬놈으로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다. 상상도 못했어. 상처는 뭐야? 어떻게 만든 거야? 그냥 벽에 머리 박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내가 직접 나를 때렸어. 의사가 내 눈 보더니 8주는 치료받아야 한다더라. 여보야, 전체 8주야. 이게 다 내 작품이야. 어때? 스릴 넘치고 짜릿하지 않아? 장난하냐? 이게 재밌어? 자해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스릴 넘치고 짜릿하다고? 넌 진짜 뭐하는 년이야? 꽃뱀이냐? 아니 뭐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남자 등쳐먹은 거 한두 번 아니지? 그걸 이제 알았냐? 야, 보육원에 봉사활동 오는 남자들 특징이 뭔지 알아? 다들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다는 거야.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 바빠서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거든. 네 놈이 대기업 차장이라고 하길래 꼬신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개 같은 짠돌이의 계산적인 놈이어서 돈을 거의 뜯어내지 못했잖아. 게다가 나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한몫 제대로 챙기고 쪽낼 계획이었어. 당신은 내가 등쳐먹은 남자들 중 최악이야. 그러니까 경찰서까지 왔지. 아휴, 그렇게 제때 달라는 돈 줬으면 조용히 이혼하고 각자 갈 길 잘 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못생긴 놈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봉사활동을 나온 거라고? 허, 진짜 대단하네. 사기치려고 순한 양의 탈을 쓰고 고아 아이들 앞에서 웃는 연기를 하다니 그걸 보고도 속지 않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그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여자야. 너 만나기 전에 결혼도 3번이나 했어. 걔들은 혼인신고하기도 전에 털어먹어서 바로 버렸지. 그런데 너는 지갑을 존나 열지 않아서 혼인신고까지 한 거라고. 그럼 지갑이 열릴 줄 알았거든. 아, 내가 어기넘는 돈을 내놓지 않는 데다 이혼 결심까지 한 걸 알곤 마지막 수단으로 마누라 패는 몰상식한 놈으로 둔갑시킨 거야? 진짜 대단하네. 그러자 아내는 비아냥대고 경고하더군요. 그래, 이제 다 밝혔으니까 빨리 끝내자. 3억 내놓고 이혼 도장 찍어주면 깜빵은 안 가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검찰이 와도 내가 처벌을 원한다는 걸 번복하면 바로 풀려낼 수 있대. 당신 대기업 차장 자리 잃고 감옥에 갈 생각은 아니지? 그리고 어차피 재판까지 가도 위자료 크게 물어내야 할 거야. 이러나 저러나 3억 주고 풀려나는 게 이득일 거야. 잘 생각해. 저는 철창에 머리를 박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검찰로 송치되면 바로 구치소로 구속이 되고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벗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마누라를 팬 몰상식한 놈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입증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하루를 더 보내게 됐고 담당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검사가 경찰서에 들어오자 형사들이 기립했고 아내 역시 웃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검사 인상을 봤더니 차갑고 매서운 게 저를 물어뜯을 것 같았습니다. 검사는 철장 앞으로 다가와 저에게 이름을 묻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곤 유치장 문이 열리고 제가 나오자 검사가 아내를 유치장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이봐요, 검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유치장 안에 밀어넣는 겁니까? 이수진 씨, 당신을 공갈 사기 의료법 위반죄로 체포합니다. 아직 조사할 게 많이 남았지만 당신이 남편 김현철 씨한테 사기친 증거 입수했습니다. 병원 의사도 같이 체포가 될 테니 그런 줄 알고 유치장 안에서 대기하세요. 아내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난동을 피웠지만 검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저 여자가 사기꾼은 맞는데 형사들도 하지 않는 조사를 하신 거죠? 김현철 씨,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하시죠. 저런 꽃뱀 사기꾼은 깜빵에서 오래오래 썩어야 한다고요. 아,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일단 자리에 앉도록 하죠. 형사들은 하나같이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버리대다가 검사의 수사관이 잡아온 의사를 조사하며 아내에게 뒷돈을 받아 진단서를 길게 뽑아줬고 자해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야 저를 믿더군요. 한편 의사는 아내와 내연 관계인 유부남이었습니다. 꽃뱀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유부남까지 손안에 넣고 있었네요. 아내가 내연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바람에 공모를 하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로써 저는 무죄가 밝혀져서 아내를 무고죄로 추가로 고소했고 지난번 처가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를 제출하며 사문서 위조죄까지 추가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욕하고 머리를 때린 형사들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리게 됐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나가리 된 아내는 체념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가 오길 기다리더군요. 그리고 곧 아내의 변호사가 왔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니 순순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 형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일러줬답니다. 조금 전 제 상황이 아내에게 돌아간 거죠. 저는 유치장 밖에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비아냥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거기 있을만해? 찬바닥에 앉아있으려니 엉덩이가 시리지? 당신 지은 죄가 많아서 깜빵에서 오래 썩을 거래. 내가 무고죄를 취하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3억 주고 짧게 살고 나오지 않을래? 이 역같은 놈.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을 것 같냐? 왜? 꽃뱀으로 남자들 등쳐먹고 살아왔다며. 그럼 여유자금 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야 진작에 다 썼지. 호빠 가서 술 먹고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몇 번 다녀오니까 금방 바닥났다고. 아이, 그래? 그럼 무고죄는 취하 못하겠네. 그리고 사실은 취하해줄 생각 없었어. 당신이 조롱한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본 거야.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이 침팬치 옥동자같이 생긴 개자식아. 내가 너 같은 놈이랑 1년 가까이 살아줬으면 고마워서라도 돈을 내놨어야 정상 아니야? 내가 만족할 만큼의 돈만 받았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지랄도 풍년이네. 난 철저하고 계산적인 놈이라 네가 무슨 짓을 했어도 목돈은 절대 주지 않았을 거야. 여하튼 정의는 살아있네. 그럼 감옥에 잘 가고 이혼 소장도 잘 받아봐. 나 피해보상금 제대로 때려서 소송할 거야. 웃기는 소리 하네. 나 돈 없어. 백제.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이혼 위자료는 파산해도 사라지지 않아. 죽기 전까진 따라다닌다고. 당신이 감옥에 있으면 당신 부모 집에 경매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번엔 진짜로 경매로 잡히면 재밌겠다. 그치? 야! 부모님 집은 건들지 마. 꼴랑 1년 살았으면 양심 있게 소송해라. 괜히 말도 안 되는 금액 때리지 말고. 당신 지금 양심이라고 했어? 야, 이거 웃기네. 나한테 무릎 꿇어도 모자랄 판에 목에 핏대 세워가며 까부네. 좋아. 당신 부모가 길바닥에 나 앉게 만들어줄게. 내가 얼마나 계산적인 놈인지 두고 보라고. 그러자 아내는 비명을 터뜨리며 유치장 철장에 머리를 마구 박아대면서 발광하더군요. 그런데 형사들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봐야 철장이 뜯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만 아플 테니 그러다 말 거라며 가만히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를 유치장에서 빼주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검사에게 감사 인사를 못하고 있었네요. 저는 아내에게 할 말을 다 했기에 검사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사기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조사하신 거죠? 경찰들도 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 절 모르시죠? 아마 절 처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전
선생님을 아주 잘 알아요. 그 보육원에 후원하고 계시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저는 선생님 후원금으로 대학 가서 편하게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후원받아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한 검사님이 되신 거예요? 허허허.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여하튼 경찰이 영장 발부했길래 사건 봤더니 선생님 성함과 주민번호가 있더라고요. 저도 선생님 얼굴은 몰랐지만 이름하고 나이는 늘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알아봤더니 절 후원해 주신 분과 동일 인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해서 제 수사관에게 자세히 살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됐고 선생님을 유치장에서 꺼내드리게 됐고 저 여자를 집어넣은 거죠. 검사는 제가 대학 때까지만 후원을 해서 이후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해 로스쿨을 다녀와 검사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후원을 하며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를 도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웠답니다. 고맙습니다, 검사님. 절 도와줘서 고맙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전 선생님 아니었으면 대학 포기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보육원에서 나오면 대학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길이 시급해서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경찰서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검사는 저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 동기가 있다며 명함을 줬고 원하는 위자료를 반드시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아내의 사건 재판이 먼저 열렸는데 이상 없이 징역형을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제가 바라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 돈은 옥중에 있는 아내가 해결할 수 없어 처부모님이 집을 정리하며 갚았습니다. 그래서 처부모님은 오갈 데가 없어 쉼터와 고시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명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 복수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게 됐네요. 한편 돌싱이 된 저는 여전히 대기업의 차장으로 지내다가 곧 부장으로 올랐습니다. 40대 중반의 큰 선물이었죠. 나쁜 기억이 지나가고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제 후원을 받고 공부했던 지원자인 여자가 찾아왔답니다. 저와 14살 차이가 나는 젊고 예쁜 아가씨가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하더군요. 앞서 말했듯이 전 얼굴도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데다 이혼남이기까지 해서 이를 거절했어요. 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돌려보냈죠. 하지만 쉽게 포기할 줄 몰라 끝까지 저를 자기 남자로 만들겠다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구애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녀에게 사심이 있는 데다 자꾸 찾아와서 고백을 하니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전 양심 없는 도둑놈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8개월 정도 짧은 연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도 역시 여자친구가 먼저 제안했답니다. 제가 도둑놈이었으니 양심에 찔려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답답했는지 그녀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재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이듬해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됐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놀라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게만 보신답니다. 이로써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처는 감옥에서 나오려면 몇 년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소해도 돌아갈 집이 없는 게 현실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